미슐랭 투스타 셰프가 국밥 한 그릇 먹고 인생을 바꾸었다고?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세계적인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미슐랭 셰프가 한식당에서 순댓국을 한 입 떠먹더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인생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도대체 이 국밥 한 그릇이 뭐길래 그가 그렇게 감동받고 모든 걸 내려놓게 된 걸까요? 오늘은 미슐랭 스타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은 한 남자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윌리엄스입니다. 뉴욕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했던 셰프이자 지금은 외식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면서도 한국을 모릅니다.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그 기억은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어릴 적 사진을 보면 서울 어딘가에서 찍힌 듯한 모습이지만 내가 살았던 동네, 부모님의 얼굴, 심지어 내 한국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습니다. 7살이 되던 해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을 바꾼 날이었지요. 공항에서 처음 본 건 금발의 미국인 부부였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너는 윌리엄스 가족의 일부란다, 데이비드.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어요. 내 입양 부모님은 따뜻하고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의 조용한 교회에서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어요. 항상 깨끗한 옷을 입었고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주셨으며 학교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이방인 같았어요. 친구들은 저를 좋아했지만 가끔은 그들의 말이 날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넌 영어를 참 잘하는구나. 내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셔? 중국에서 왔어? 일본인이야? 저는 어릴 때부터 나는 미국인이다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하지만 거울을 보면 저와 친구들의 얼굴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저를 키우셨지만 저는 점점 내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내가 정말 미국인일까? 아니면 한국인일까? 고민이 깊어질수록 저는 한국이라는 뿌리를 점점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단순히 출생지일 뿐이었어요. 저는 미국인이었고 한국은 나와 상관없는 곳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음식에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요리가 나를 위로했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해요. 입양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요. 낯선 언어, 새로운 문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어느 날 밤, 저는 악몽을 꾸고 울면서 깼습니다. 그때 양아버지가 조용히 저를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냄비를 꺼내더니 토마토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주방의 온기,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붉은 국물, 그리고 한 숟갈 떠서 제 앞에 내밀었어요. 저는 조용히 한 입을 떴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음식은 사람을 위로하는 힘이 있단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며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음식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감정을 전하는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버지가 요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직접 따라 하기도 했지요. 처음엔 단순한 흥미였지만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는 셰프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하셨지만 제 열정을 보고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뉴욕 최고의 요리 학교에 입학했어요. 그리고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를 돌며 최고의 셰프들에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저는 재능이 있었고 운도 따랐어요. 20대 후반 뉴욕에서 제 레스토랑을 열었고 30대 중반에 미슐랭 투스타를 받았습니다. 뉴욕 한복판에서 성공한 한국계 미국인 셰프. 언론에서도 저를 주목했고 손님들은 제 요리를 먹기 위해 예약을 걸었어요.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최고급 식재료를 다루었고 정교한 플레이팅과 혁신적인 레시피를 연구했어요. 손님들은 제 요리를 먹고 감탄했지만 저는 주방에서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 결국 저는 셰프 생활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더 이상 주방에 서기보다는 제 경험을 살려 외식 컨설턴트로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세계 곳곳을 다니며
레스토랑을 컨설팅했고 나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딘가에 빈 공간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의 한 기업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식을 세계화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한국은 단 한 번도 돌아갈 생각이 없던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왠지 달랐어요. 제가 한국의 음식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고민 끝에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그렇게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서울의 높은 빌딩들, 한글이 빼곡히 적힌 간판들,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이곳은 제 고향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완전히 낯선 나라에 도착한 외국인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한국의 맛을 몰랐어요. 제가 태어난 나라지만 제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한 음식.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한 그릇의 음식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마치 전혀 다른 세계에 도착한 기분이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한국. 공항의 유리문이 열리자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약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국어. 빠르게 지나가는 사람들, 익숙하면서도 낯선 한글 간판들. 저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동안 수백 건도 넘게 상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어떤 기분일까?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어요. 이곳은 저의 고향이었지만 저는 이곳을 모릅니다. 어릴 적 기억은 흐릿하고 한국말도 거의 하지 못해요. 뉴욕에서 익숙했던 풍경과 너무도 다른 이곳에서 저는 낯선 여행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동안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도로를 가득 메운 차들, 끊임없이 변화하는 네온 사인, 그리고 스치듯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 저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저를 받아들일까요? 이곳에서 저는 누구일까요?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살면서도 항상 나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에 오니 저는 철저히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 도착한 후에도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비행기의 피로가 몸을 짓눌렀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한 컨설팅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음식에 대해 정말 알고 있을까요? 내일은 꼭 한국 음식을 먹어봐야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한 채 저는 겨우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아침 창문을 열자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색빛 도로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차들, 인도를 따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호텔 조식도 준비되어 있었지만 저는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경험하고 싶었어요. 혼자서 식당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제 한국어 실력으로 주문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되었지만 한국에 온 이상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호텔을 나섰어요. 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니 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카페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있었고 식당 앞에는 줄을 서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러다 문득 한 작은 식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유난히 붉은 간판에 큼지막한 한글이 적혀 있었어요. 장수 순댓국. 미국에서도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돼지 내장으로 만든 국이라고 들었는데 솔직히 익숙한 요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작은 가게 앞에서 발길이 멈췄어요.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내부는 대리석 테이블도 없고 고급 인테리어도 없는 그냥 평범한 식당이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어서 오세요.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중년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안쪽 자리로 향했어요. 작은 식당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손글씨로 적힌 메뉴판이 걸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바쁜 손놀림으로 요리를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손님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뜨거운 국물을 후후 불며 한입 삼켰고 어떤 이는 막걸리를 따르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하는 사람들은 요리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음식과 함께 추억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메뉴판을 보며 고민했어요. 하지만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곳의 대표 메뉴는 단연코 순댓국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댓국 주세요. 아주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순댓국 하나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돼지 사골로 우려낸 국물 위에 얇게 썬 순대와 돼지고기가 가득했어요. 그 위에 다진 파와 들깨가 솔솔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짙은 국물 향이 코를 스쳤어요. 고소하면서도 진한 냄새, 돼지고기의 깊은 풍미와 고소한 들깨향.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결코 맡아볼 수 없는 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냄새가 너무나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물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겁고 진한 국물이 입안을 감싸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언가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고향의 맛이었어요. 저는 이 국물을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맛이 그리웠어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국물 속에서 천천히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나는 한국인이구나. 나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국물을 한 숟갈 들이켰어요. 뜨거운 국물이 혀끝을 타고 목을 넘어가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 깊은 곳에서 봉인되어 있던 기억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눈을 감자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쳤습니다. 어린 나는 어둑어둑한 시장길을 걷고 있었어요. 내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던 따뜻한 손, 엄마였습니다. 우리 아들, 손 시려?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국밥 먹을 수 있어. 엄마는 두툼한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도 나는 그녀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시장길을 따라 걸으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노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엄마, 배고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엄마는 내 손을 잡고 허름한 국밥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오늘 내가 들어온 순댓국집과 똑같았어요. 작은 테이블, 따뜻한 김이 서린 유리창, 그리고 정겨운 냄새. 엄마는 나를 의자에 앉히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를 꺼내며 말했어요. 사장님, 순댓국 하나 주세요. 밥은 말아서요.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가 함께한 마지막 겨울이라는 것을. 국밥이 나오자 엄마는 숟가락을 들어 뜨거운 국물을 후 불어 내 입에 넣어 주었어요. 후, 우리 아들, 천천히 먹어. 뜨거우니까. 따뜻한 국물 한 모금. 그리고 엄마의 온기. 그 순간이 그렇게 소중한 기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나는 테이블 위를 응시한 채 손에 쥔 숟가락을 꼭 쥐었어요. 눈앞의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그날 시장에서의 김처럼 느껴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기억이 순댓국 한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이 맛을 알고 있었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요리를 맛보고 만들어봤지만 이 순간처럼 가슴이 뜨거워진 적은 없었습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았을 때도, 내 레스토랑이 뉴욕 최고의 맛집으로 선정되었을 때도 이런 감정은 느껴본 적 없어요. 그동안 나는 완벽한 요리를 쫓았어요. 최고의 재료, 정교한 플레이팅, 혁신적인 레시피. 하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순댓국은 그 모든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고급 식재료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별한 기술이 가미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나는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한 감동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짜 좋은 음식이란 뭘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요리란 단순히 맛을 평가하고 기술을 겨루고 별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사람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국밥 한 그릇이 내 어린 시절을 불러오고 엄마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리게 한 것처럼요. 나는 30년 동안 요리사로 살면서도 정작 요리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미슐랭의 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음식이 전하는 온기와 추억입니다. 나는 젖은 눈가를 훔치고 조용히 웃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진짜 따뜻한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 미슐랭 셰프가 아니라
레스토랑 비즈니스를 위한 컨설턴트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리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시작할 곳은 바로 내가 태어난 나라, 한국이어야만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당분간 한국에 머물겠다는 메시지는 이미 전송되었고, 그것은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내 머릿속은 계속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최고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최고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제대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미슐랭의 별이 음식의 가치를 결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한 그릇의 따뜻한 국밥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걸까요? 나는 뉴욕에서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셰프였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에서 나는 점점 지쳐갔고 음식이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곳 한국에서 먹은 순댓국 한 그릇은 40년 전 잊어버렸던 내 가장 소중한 기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떤 음식을 만들어야 할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단순히 완벽한 요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에 깊이 새겨지는 어릴 적 엄마가 떠먹여주던 순댓국 같은 그런 음식이요. 나는 더 이상 평가받는 요리를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되는 요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나는 더 깊이 한국 음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곳의 셰프들과 이야기하고 시장에서 직접 식재료를 고르고 작은 식당들의 따뜻한 음식을 경험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만의 방식으로 녹여내야 했습니다. 아마 쉽지 않은 길일 거예요. 미슐랭 셰프로서 쌓아온 경험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찾았다. 나는 다시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미국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데이비드? 무슨 일이야? 일정 변경한다고 문자 보냈던데 갑자기 왜? 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냥 조금 더 머물러야 할 것 같아서. 무슨 문제 생겼어? 컨설팅 계약에 문제라도 있어? 나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아직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료는 내 성격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숨을 내쉬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있을 건데? 나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마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현실이 더욱 분명해졌어요. 이제 나는 새로운 길을 걸어야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겨야 했어요. 나는 다시 휴대전화를 열고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요리 학원, 한식 전통 조리법, 한식 셰프 과정. 나는 한국의 음식을 제대로 배워야 했습니다. 뉴욕에서 배운 프렌치, 이탈리안, 아시안 퓨전 요리가 아닌 진짜 한국의 맛을 내 손으로 익혀야 했어요. 검색을 하던 중 한 요리 학원의 홈페이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전통 한식 조리 과정, 초급부터 전문가 과정까지. 나는 바로 전화 버튼을 눌렀어요.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전화기 너머에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과정이 궁금하세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한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나는 정말 새로운 길 위에 서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 다음 날 나는 요리 학원을 찾아갔습니다. 강의실에서는 벌써 여러 명의 학생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쪽에 서서 강사의 설명을 들었어요. 한식의 기본은 정성입니다. 좋은 재료를 고르고 시간을 들여 맛을 끌어내는 것. 그것이 한식의 핵심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금까지 나는 화려한 요리 기법과 플레이팅에 집중했지만 여기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칼질을 연습하고 육수를 우리는 법을 익히고 장의 발효 과정까지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 나갔어요. 매일매일이 도전이었지만 나는 처음으로 요리를 배울 때처럼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나는 서울의 작은 한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전통 방식으로 음식을 만드는 곳이었고 나는 그곳에서 가장 기본적인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양파를 까고 물을 썰고 커다란 솥에서 육수를 우리는 일, 손님들에게 반찬을 나르고 주방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을 맞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음식이 가진 따뜻함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따뜻한 순댓국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서로에게 밥을 떠먹여 주며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추구해야 할 요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미슐랭 스타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추억을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 나는 이제 새로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미슐랭 셰프로 살아오던 한 남자가 한 그릇의 순댓국을 통해 잊고 있던 따뜻한 기억을 되찾고 진짜 의미 있는 요리를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였는데요. 음식이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추억을 만들어주는 힘이 있다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셨나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도 따뜻한 감동을 담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